네, 제21대 대통령 선거 투표율 이제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는데요. 민주당 쪽으로 가서 막판 판세 어떻게 분석하는지 자세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임공동선대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민석 수석 최고위원 연결하겠습니다.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일전에 1, 2위 간 격차는 좁혀질 것이다 이렇게 예상하신 바가 있는데 지금 흐름을 어떻게 읽고 계십니까? 대략 저희가 예상했던 정도의 흐름으로 가고 있습니다. 저희가 특별한 예상을 한 것도 아니고, 네. 전체적으로 선거라는 것이 정당 지지율과 후보 지지율을 종합해서 나타나는데, 그 준비된 대통령을 평가하는 후보 지지율은 격차가 워낙 많이 나고, 네. 정당 지지율은 상대적으로 고정적인 것이어서, 그 후보 지지율로부터 정당 지지율로 보통은 수렴하는 우리나라 선거의 경향을 반영할 것이다라는 것 때문에 좁혀질 거라고 본 거고요. 네네네. 그렇지만 동시에 내란 심판이라는 특성이 있는 선거여서 정당 지지율로 완전히 내려가지는 않고 정권 교체를 해야 된다는 여론이 과반을 넘기 때문에 네. 후보 지지율과 정당 지지율 격차의 중간 어디쯤에서 대략 멈춰설 거로 보고요. 그래서 지금 그 정도 추세, 그러니까 좁혀지고 있다고 평가를 하지만 어떤 의미에서 보면은 가장 좁혀진 것도 10% 전후 아닙니까? 네. 그 기존의 관점에서 보면은 좁혀지는데 한계를 보이고 있는 거죠, 지금. 그래요. 그런 각도로 가고 있고, 또 그렇다고 해서 그것을 또 뒤집을 카드로서의 단일화라는 것도 될 가능성도 높지 않지만 돼봤자 그게 표로될 가능성이 높지 않은 것이어서 네. 저희는 사실은 그런 변수보다는 저희 스스로 이제 간절함이나 절박성이 떨어지지 않도록 또 이런저런 실수나 이제 과잉이 나오지 않도록 그리고 투표에 최대한 다 반드시 참여하도록 하는 쪽이 더 중요한 측면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오늘도 이제 조간을 보니까 이제 몇몇 언론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여론조사 공표금지 기간 이전에 이제 아마 마지막으로 생각해서 여론조사에서 이제 보도도 했던데요. 혹시 그 지금의 추세에서 그 격차가 더 좁혀질 수도 있다고 전망하세요? 저는 격차가 조금 더 좁혀지다가 맨 마지막에 실제 결과는 여론조사에서 어차피 지금부터는 공표가 되지 않지 않습니까? 며칠 지나면. 그렇죠. 네, 공표가 됐다고 전제하고 여론조사를 만약에 한다고 볼 때 그 여론조사보다는 솔직히 제 개인 판단은 실제 결과는 조금 더 벌어질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그래요? 그렇게 보시는 마지막까지 거고? 조사는 좁혀지지만 실제 결과에서는 그때는 이제 또 결국은 당선 가능성을 누구를 높게 보느냐 하는 변수가 보통 작동을 하고 그리고 어차피 이게 이기기 어렵구나 하는 이제 김문수 후보로는 이런 것 등등 때문에 그리고 그때쯤 되면 이제 국민의힘 내부가 훨씬 더 이전 투구 양상이 될 것으로 예상돼서 실제로는 정권 교체라는 대세를 변화시킬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 때문에 한번 해보자라는 것으로 좁혀지다가 이제 한계를 느끼는 상황이 막판에 올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럼 이제 그런 게 이제 당선 가능성에 대한 판단이 투표율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언론이 이제 그 하루도 빼놓지 않고 지금 계속 중계 보도하고 있는 단일화 같은 경우도 전혀 변수가 안 된다고 보시는 거고. 저는 상수라고 봅니다. 네. 하든 안 하든 결과로서 성사가 되든 안 되든 당사자들이 하고 싶어하는 것이기 때문에 김문수 후보 측에서도 하고 싶어하고 이준석 후보 측에서도 할 수 있는 명분만 찾고 있는 것이라고 저는 보고 있기 때문에 어차피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고 전제하고 저희는 대비를 하고 있고요. 근데 이제 그 대전제가 명분과 그러니까 내란 세력 연합이라는 명분을 이준석 후보가 감당할 수 있겠나. 앞으로 정치를 해나가야 될 텐데 이것이 첫째가 어렵고 두 번째로는 한들 뭐 하냐 하는 그렇게 하면 말을 이길 수 있느냐가 사실은 보장이 안 되기 때문에 이제 그 점에서 사실은 힘이 확 실리지 않는 거죠.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문수 후보가 한번
그래도 해보자라고 하는 건 당연한 것인데 네. 명분도 없고 그렇다고 해서 이기는 것도 보장 안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준석 후보는 마지막까지 그 동기를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후를 생각해야 되기 때문에. 이후라고 하는 건 어떤 의미입니까? 이준석 후보가 제3의 길 중도 정치를 하기 위한 정치를 하는 분은 아니지 않습니까, 사실은. 네. 박근혜 퀴즈로 시작해서 국민의힘 당대표를 한 분이고 앞으로도 대통령 후보를 한 번 더 해보고 싶다면은 지금 개혁신당 갖고 후보가 되겠습니까? 어렵지 않습니까? 네네네. 그렇기 때문에 국민의힘의 폐처 모여 어떤 형태로든 불가피한데 네. 지금 국민의힘 그대로 있으면서 당권을 갖던 아니면 그것이 깨져서 새로 해체를 할 때 하든지 간에 당권을 잡아야 될 것인데 지금 이제 이대로 가면은 선거에 지고 나서 당신 때문에 표가 빠져서 졌어. 꼭 그것 때문에 지는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네. 네, 그런 것에서 이제 상대들은 공격을 할 것이고 예를 들어 한동훈, 안철수 이런 분들이 다 공격할 거 아닙니까? 예. 그런 부담이 있어서 그것이 사실은 이준석 후보로서는 제일 큰 그러니까 야합을 할 수밖에 없는 동기겠죠. 그러니까 지금까지도 그 동기가 작동을 할 것이라고 보고 있어서 저는 그래서 기본적으로 저희는 처음부터 상수라고 봤던 겁니다. 그런데 그럼 거꾸로 이런 질문도 성립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단일화에 응한다고 해서 이준석 후보 입장에서 당권이 보장이 되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안 하는 것보다는 그래도 해볼 수 있는 여지는 생기지 않겠는가. 나중에 일단 명분도 난 그래도 했다 이렇게 할 수도 있고 그리고 이제 그 후에 당권 경쟁을 할 때 그런 어떤 비빌 언덕이 생기기 때문에 그리고 그때 가면 사실은 김문수, 권성동 이런 천재의 주류 당권파가 이준석 후보를 돕는다고도 저는 보지 않습니다. 어차피. 네, 그래도 또 다른 길을 가겠지만은 그래도 그쪽에 채무를 갚아라라고 주장은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네네. 그렇게 보시고. 근데 지금 그 최고위님의 진단에는 어떤 전제가 깔려 있냐면 대선 이후에 일각에서는 어떤 정치권의 이합 집산, 특히 보수 정당에서 이합 집산 가능성을 점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게 아니라 국민의힘의 큰 틀은 유지가 될 거라는 걸 전제하에서 지금 하시는 말씀 같거든요. 맞습니까?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두 가지를 다 전제로 한 겁니다. 국민의힘이 유지가 되건 전체가 국민의힘이 깨지는 과정을 통해서 재편이 되건 간에 국민의힘은 어차피 이대로 존속이 안 됩니다. 그 이름도 보세요? 바꿀 수밖에 없고 그래서 아마 야합을 한다면 국민의힘 당명을 개혁신당으로 바꾼다라는 최소한 그 정도 명분이라도 있어야 이준석 후보가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되든 안 되든 또 그 이후에 대선 후에 뭔 수로 국민의힘이 그대로 저 간판을 달고 가겠습니까? 그래서 그 당이 형식적으로 회초모를 하느냐 아니냐는 전혀 중요하지 않고 본질적으로는 이번 마지막 대선 과정에서 완전히 표를 가르는 최종적으로까지 그렇게 됐느냐 아니면 나는 적어도 노력은 했다라는 그 명분을 확보하느냐라는 차원에서 당권 경쟁을 어쨌든 숫자로 보면은 다수파가 현재 국민의힘이 잔존파고 이준석 후보는 뭐 소수파라고도 볼 수 없는 미니파 아닙니까? 미니파. 그런 의미에서 그대로 있기는 어려운 큰 하나의 진영을 형성해서 복귀하려는 것을 전제로 해서 말씀드린 것이죠. 형식적으로 그것이 국민의힘이 살아있느냐 남아있느냐 하는 문제는 저는 굉장히 여러 가지 우연적인 요소가 작동해서 판단할 것인데 근본적으로는 어차피 윤석열파, 전광훈파, 김문수파, 권성동파, 한동훈파, 안철수파, 남아있는 이준석파, 유승민파 등등 이미 뭐 10인 10백의 당으로 들어가기 시작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바로 연결되는 질문 하나만 더 드리는데요. 지금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의 관계 말고 친윤과 친한이 공존될 수 있을 거라고 전망하십니까? 뭐 그것에 대해서는 이미 이준석 밖에 있는 이준석
보다도 한동훈이 싫으니까 예. 지금 이준석 후보 측과 손을 잡아볼까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그래서 이번 대선 과정이 그렇게 됐던 것이어서 네. 그것은 이제 전제가 성립 안 하는 질문인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한동훈 후보 전 대표도 김문수 후보를 아예 손을 안 대다가 이제 마지막에 같이 이번에 유세도 네. 하고 했잖아요. 많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 같이 출마를 겨뤘던 한덕수 전 대행조차도 선거운동에도 참여 안 하고 선대위에도 결합을 하지 네. 않고 있지 않습니까? 예. 본질적으로 보면 그런 건 다 사실상 비토로 봐야죠. 근데 저는 오히려 그것보다는 국민의힘이 내부가 어떻게 되느냐보다 더 큰 틀에서 보면 네. 국민의힘이 이제 복잡한 10인 10색으로 갈라질 것이고 그 구에서 그리고 이준석 후보가 이제 제3외교를 지향하다가 다시 국민의힘 내지 그 본진으로 회귀를 고민하는 그런 길을 갈 것인데 오늘 그것보다 저는 민주당 내에서 진짜 보수 민주보수 선언이 있습니다. 오늘 예. 민주당이 중도 보수 강화론을 천명한 이후에 네. 민주당이 원래 기조가 있고 또 더 진보적인 분들이 함께하신 분들도 있고 이번에 가령 대선 과정에서 보수 진영에 있다가 결합하신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TK 출신도 있고 뭐 김상옥, 뭐 홍은나 이런 분들도 있고 이석연 변호사님 같은 분들 이런 분들이 그동안엔 개별로 참여를 했다 이제 그룹핑이 됩니다. 그룹핑이란 건 어떤 뜻입니까? 가령 오늘 당장 공동의 방향으로 민주보수 어떤 진짜 보수 선언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과거 지금을 IMF 때 DJP와 비견하는 분들이 많은데 실제로 유사하고 근데 그것이 김대중이 김정필 박태준의 손을 잡은 면일 수도 있지만 김정필 박태준이 김대중의 손을 잡아서 나라를 구한 면도 있기 때문에 지금은 나라가 어려울 때 어차피 정권이 교체된다는 걸 전제로 하고 합리적인 애국적인 보수가 이제 민주당과 이재명 후보의 손을 잡고 부족한 점을 채워줘야 할 때라는 그런 목소리를 내고 국민의힘이나 또는 이준석 후보 같은 입지에서가 아니라 정권 교체를 이루어낼 또 이루어내기를 희망하는 민주당 안에서 중도 보수 진영이 강화되는 그 공간 지금은 작지만 빈 공간이고 앞으로 채워질 그 공간에서 건강한 보수 세력을 새로 꽃피우자라는 게 오늘 의미입니다. 그 관련 질문인데요, 최고위원님. 네.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의 선거 전략은 이런 것 같습니다. 자, 내란 종식을 위해서는 이재명 후보의 압도적 승리가 필요하다. 그래서 압도적 승리를 끌어내기 위해서는 그러니까 어떤 이런 중도 보수, 민주 보수와의 어떤 손을 잡는 것도 필요하다는 이 차원에서 접근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러면 질문 드리고 싶은 게 압도적 질문 전에 압도적 승리라는 것을 저는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고 후보도 그렇습니다. 아, 제가 그 질문 드렸더니 그런 것 생각을 안 하고 계시는 겁니까?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왜요? 저는 안정적 승리가 저희의 최대 목표라고 봅니다. 그럼 안정적 승리의 기준점은 뭘까요? 안정적 승리라는 것은 적어도 지금 같은 내란 상황에서는 최소한 정당 지지율 격차보다 더 좁아지는 것은 안 되는 것이고 적어도 그거보다는 조금 높게 그러면서 정권 교체가 된다고 했을 때 여전히 극우적인 지금 흐름이 강하고 국민의힘이 정상적인 국정협조를 안 할 가능성도 높고 정당 자체로서 기능을 못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근데 경제는 IMF 때보다도 어렵고 또 본질적으로 IMF 때는 일시적으로 어렵지만 경제는 상승 추세였는데 우리는 일시적으로 어려울 뿐만 아니라 잠재 성장률 자체의 하향 추세가 있어서 IMF 때보다 더 어려운 것이어서 최소한 저는 한 2년 정도는 국정을 안정적으로 국민들이 밀어주셔야 된다고 보고 정권 교체가 됐을 경우에 그런 정도에서 막 어떤 극단적인 흔들림에 휘둘리지 않는 정도의 안정적 승리를 저희들이 기대하는데 그건 사람마다 다를 수 있고요. 그걸 수치로 말씀드리기는 어렵겠지만 적어도 뭐 0.7%에서 1, 2% 박빙 승부보다는 좀 더 되는 것이 좋고 그러나 후보 격차가 크지만 지금 좁혀지고 있는 것처럼 우리 사회에서 지금 상황에서 실제 마지막 결과가 막 10% 20% 이렇게 나기는 쉽지 않다고 저는 현실적으로 보기 때문에
그 지금 정권 교체를 기대하는 분들도 반드시 투표를 해주셔야 되고 그리고 내가 뭐 평소에 민주당을 지지 않았고 이재명 후보를 꼭 100% 좋아하는 건 아니지만 정권 교체가 이번엔 불가피한 것 같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투표를 해주시면 그 결과가 대략 그래도 조금 몇 프로 정도는 어느 정도는 벌어져서 그 이후에 무슨 부정선거론이니 뭐 이게 사실상 뭐 무의미한 이런 이상한 소리는 안 나오는 정도의 그런 정도는 이제 국민 여러분들께서 조금 알겠습니다. 벌려주셔야 되는 거 아닌가. 그게 안정적 승리입니다. 정당 지지율 격차 정도의 그 최종 결과 이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것보다는 좀 플러스 알파 정도는 해주셨으면 알파. 좋겠다. 예. 되게 쉽지 않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그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한편으로는 단일화를 모색을 하면서 또 한편으로는 이재명 후보를 공격을 함으로써 그 지지율을 떨어뜨리는 게 승리 전략이다 이렇게 보는 것 같고요. 그래서 거북선 문제를 계속 제기를 합니다. 김용태 비대위원장은 현장 점검까지 나섰는데 이건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그냥 웃기는 일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그건 이미 그냥 팩트 체크에서 전혀 상관이 없고 네. 그렇게 안다는 이미 드러나 있기 때문에 그냥 쓸데없는 짓을 쓸데없는 시간을 들여가면서 하는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 김문수 후보의 배우자인 설란영 씨의 행보가 상당히 왕성한데 이건 어떻게 평가하고 계십니까? 그냥 하시는 거죠, 뭐. 그냥 어차피 뭐 당연히 다들 하는 것이고, 네. 그것에 대해서 뭐 굳이 그 정치를 대통령이 하는 것이지 뭐 부인들이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네네. 그래서 뭐 굳이 그런 것에 대해서 저희 뭐 이재명 후보의 배우자가 뭐 왜 막 좀 더 막 드러내고 공개 활동을 안 하느냐? 주로 뭐 지방을 조용조용히 다니면서 이런 걸 하시는데 그거에 대해서 저희들이 일일이 설명할 필요가 없는 것처럼 상대 후보의 배우자가 이런저런 말씀을 하시는 것 지금 한국 정치의 문제가 사실은 김건희 씨가 과잉 정치를 하고 사실상 대장 노릇을 한 것이 문제인데 굳이 뭐 우리가 그런 걸 또 논하고 할 필요가 있는가. 훌륭한 대통령을 뽑는 게 지금 저희들의 숙제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수석 최고위원이었습니다.